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하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대기 대순환과 해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이제 거기에 이어서 기후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걸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해류의 순환할 때 그렸던 그 세계지도를 똑같이 그렸는데요. 이 세계지도에서 어디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 이 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다, 이 부분 우리가 태평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태평양에서 우리는 어디와 어디를 구분해서 볼 거냐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부분 동태평양과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서태평양 이 부분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니뇨와 라니냐라고 하는 건 기후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단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단기간에 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평상시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어떠한 기후가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라니뇨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상이 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상시입니다. 먼저 이 엘니뇨와 라니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적도 부근의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적도 부근의 바다에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주된 장소입니다. 그럼 평상시 갑니다. 자, 평상시에서 적도 부근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적도 부근에서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분다고 했어요. 그저 무역풍이 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도 역시 무역풍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평상시니까 그냥 바람이 적당히 분다라는 의미로서 무역풍을 2개 정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역풍은 북반구에서도 남반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왼쪽을 향하게 불고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 적도 부근의 바닷물은 어디 쪽으로 이동했니? 그죠? 당연히 왼쪽으로 부는 바람에 휩쓸려 바닷물도 역시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해수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때 바닷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어디에 쏠려? 그쵸? 당연히 서태평양 쪽으로 바닷물이 쏠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막 바닷물이 쏠린 채로 그쪽에 계속 몰아있지는 않으나 어쨌든 순환이 결국에는 일어나긴 할 텐데 이 바람에 의하여 바닷물이 쏠림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 어쨌든 이 바닷물이 쏠렸을 당시에는 서태평양에 해수면이 상승이 일어납니다.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닷물의 온도, 수온입니다. 여러분들 서태평양에 바닷물이 많아지잖아? 일단 적도 부근의 바닷물은 따뜻해요. 왜냐면 적도는 따뜻한 지역이니까. 근데 이 따뜻한 물이 서태평양에 자꾸 몰리는 거야. 그럼 서태평양의 바닷물은 점점 온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그쵸, 온도가 올라갑니다. 수온이 상승해요. 여러분들 따뜻한 물 한 방울보다 따뜻한 물 수대로 있을 때 더 따뜻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럼 이 서태평양이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수온이 올라간 이 서태평양 주변의 공기들도 수온이 따뜻해졌으니 공기도 함께 따뜻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쵸? 그러면 이때 공기가 따뜻해짐으로 인하여 공기는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그죠? 공기가 따뜻해지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 가벼워진 공기는 하늘 쪽으로 공기 중으로 상승하게 돼요. 이러한 기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상승 기류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온이 상승한다. 이거에 따라서 상승 기류까지 한꺼번에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승 기류 저기압이라 했어요? 고기압이라 했어요? 그쵸? 상승 기류는 저기압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근데요, 이때 공기가 상승할 때 그냥 공기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있던 공기가 상승하는 거잖아. 그러면 뭘 머금은 채 공기가 상승하냐면 이 바닷물, 증발한 그 바닷물 수증기를 머금은 채 공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상승기류는 뭘 형성하게 되냐면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구름이 무거워져. 그럼 뭐가 내려? 그저 비가 내리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수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수 발생이라고 쓸게요.
수온이 올라가면 공기가 가벼워져서 떴고요. 상승 기류가 발생했을 때 구름이 형성되어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태평양에서의 평상시 기후입니다. 그럼 이제 동태평양 볼게요. 동태평양은 원래 적도 부근에 이제 물이 적당히 있었겠지. 근데 무역풍이 불고 있어. 그래서 바닷물이 서태평양으로 빠져나갔다. 그럼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에 비해 동태평양에서는 물의 양이 많아요, 적어요. 그쵸? 서태평양보다 물의 양이 적거든요. 해수면이 낮습니다.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따뜻한 물이 빠져나갔으므로 서태평양에 비해 수온이 낮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서태평양에 비해 수온이 낮으면 당연히 이 동태평양 주변에 있는 공기도 함께 기온이 낮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기온이 낮아졌다, 차가워졌다는 소리죠. 공기는 가라앉아야 돼요, 떠야 돼요. 그죠? 공기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하강 기류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동태평양에서는 반대로 하강 기류를 형성할 거예요. 수온이 낮아지면 하강 기류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하강 기류는 많이 누른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압으로는 고기압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맞죠? 자, 이렇게 고기압이 형성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구름 형성을 덜 해요. 그래서 날씨가 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비는 많이 올까 덜 올까? 그쵸? 비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강수가 적은 기후를 보이게 돼요. 상대적으로 비가 덜 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동태평양의 기후입니다. 여기에다가 동태평양은 하나 더 생각할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용승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렸거든요. 용승이라는 말은 물이 치솟아 오른다는 소리예요. 물이 왜 치솟아 오르냐면 동태평양에서는 물이 서태평양으로 빠져나갔어. 그럼 상대적으로 동태평양에 물이 부족한 것 같잖아. 그래서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이 물이 부족한 동태평양을 채우기 위하여 바다 깊은 곳에서 이 부분을 채우려고 물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런 현상을 용승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용승 발생이라고 쓸게요. 이때 용승하는 이 물은 찬물이라 했어요. 따뜻한 물이라 했어요. 그쵸? 용승하는 물은 바다 깊은 곳에서 치솟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찬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평상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기후를 살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기의 순환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이 위에다가 지금 세계 지도로 표현했다면 이 바다를 옆면에서 본 모습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왼쪽이 서태평양, 오른쪽이 동태평양이죠. 여기에다가 뭘 표현하려고 하냐면 공기의 순환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서태평양에서는 상승기류였니, 하강기류였니? 그쵸? 수온이 높았으니까 상승기류였거든요. 그래서 상승기류 그려주세요. 이거 저기압입니다. 반면에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낮아서 하강기류였거든요. 하강기류 고기압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꼬리 물기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의 순환이 일어난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자, 이 평상시와 비교하여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와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걸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엘니뇨 먼저 갈게요. 엘니뇨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바닷물이 이동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냐면 무역풍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적도 부근의 바람의 세기가 달라짐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엘니뇨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세게 불 때예요, 약하게 불 때예요. 그쵸? 무역풍이 약하게 불 때입니다. 무역풍 약화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세계지도를 다 안 그리고 그냥 서태평양과 동태평양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역풍이 약해졌다. 이거 우리가 이 그림에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아까 바람이 적당히 불 때 2개씩 그렸다면 이번에는 1개씩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무역풍이 약화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이번에는 무역풍이 약화됐어. 그럼 서태평양 쪽으로 바닷물이 이동할까 안 할까? 그쵸. 바닷물이 이동하기는 합니다. 근데 덜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이 해수의 이동이 완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수 이동 완화라고 쓸게요. 덜 이동했다라는 소리네요. 근데 이 무역풍이 약해지잖아? 그럼 왼쪽으로 바닷물이 덜 이동함과 동시에 이 가운데 부분에서 쪼르르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이 생깁니다. 내가 반복해서 얘기했죠. 자, 이때 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이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도
반류라고 불러요. 적도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왼쪽으로 쏠리는 물의 양이 많단 소리예요? 적단 소리예요? 그쵸. 서태평양으로 쏠리는 현상이 덜 일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어디에 물이 높아지는 거야? 그저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물이 더 높아졌다. 물의 양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태평양의 기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때는 바닷물이 서태평양으로 조금만 갔으니까 동태평양에 평상시보다 물의 양이 더 많아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물의 양이 더 많으니까 평상시보다 수온은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그쵸? 평상시보다 당연히 수온이 증가해야 됩니다. 왜냐면 바닷물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면 수온이 증가하면 우리가 아까 공기가 뭐 한다 했니? 그죠? 공기가 따뜻해진다 했죠? 공기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진 공기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를 형성하게 되고요. 수온이 증가하면 상승 기류 형성입니다. 이때 이 상승 기류는 저기압입니까? 고기압입니까? 그죠? 상승 기류 저기압이라고 이미 얘기했었고요. 근데 이때 이 상승하는 공기는 뭘 머금은 채 상승한다고 했어. 그쵸? 바닷가에서 상승하는 공기이기 때문에 증발하는 수증기를 머금고 상승할 거거든. 그래서 동태평양 상공에는 구름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내려? 그쵸? 얘가 무거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강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강수 발생. 근데 여러분들 평상시 봐봐. 평상시에 아까 동태평양에서는 비 많이 왔어요? 많이 안 왔어요? 그죠? 맑다고 했거든. 강수가 적다 했어. 근데 동태평양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비가 많이 내림에 따라 홍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안 오다가 내리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 피해가 바로 홍수입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동태평양에서 용승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얘는 평상시보다 물이 덜 빠져나갔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을 덜 채워도 됩니다. 그래서 용승이 평상시보다 약화되었다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서태평양으로 갈게요. 서태평양은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쏠려왔어. 근데 엘니뇨가 발생해서 물이 덜 왔단 말이야. 그러면 평상시보다 물의 양이 조금이야. 그쵸? 그러면 서태평양의 수온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쵸? 평상시보다 수온이 감소해야 됩니다. 왜냐면 바닷물이 조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럼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졌으니 서태평양에서는 공기가 차가워지게 될 거고요. 차가워진 공기는 하강 기류를 형성하게 되겠죠.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수온이 낮아졌다 그러면 하강 기류를 형성했다 라고 함께 체크를 해주시고 이때 하강 기류는 고기압입니다. 그 다음에 하강 기류가 형성하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비 많이 온다 했어요? 덜 온다 했어요? 그쵸? 하강 기류는 구름 형성을 덜 하거든요. 날이 맑아요. 대신 비가 덜 와서 건조해져. 강수가 적어집니다. 근데 이때 강수가 적어졌다는 건 평상시랑 비교해봐. 평상시에 서태평양에서는 강수가 발생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강수가 거의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또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무슨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맞아. 얘는 가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온에 따라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었는지 생각하시고 이 기류에 따라 비가 많이 오느냐 많이 오지 않느냐 강수량까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에서는 수온과 강수량을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엘니뇨일 때 지금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의 기후 변화까지 살펴본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공기의 순환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얘도 왼쪽이 서쪽이고요. 오른쪽이 동태평양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번에는 서태평양으로 물이 많이 갔어요? 못 갔어요? 그죠?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온이 낮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서태평양에서는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고기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반면에 동태평양에서는 평소보다 물의 양이 많았어. 그래서 수온이 증가했거든. 그래서 원래는 서태평양이 저기압이었는데 서태평양으로 물이 덜 이동하니까 그 저기압이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에서는 거의 동태평양에 가까운 부근에서는 저기압을 형성하게 되고요. 역시 꼬리물기를 하시면 이렇게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 동태평양 근처에서 상승한 저기압은 왼쪽으로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 그림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라니냐 할게요.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라니냐도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무역풍이 세게 불 때를 의미하겠지 무역풍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무역풍이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무역풍 왕창 한번 그려볼게요. 4개씩 이렇게 그려볼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면 바닷물 어디로 간다? 그죠? 바람 많이 부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이동하는 바닷물 엄청 많아지겠지. 왜냐면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서태평양으로 물이 왕창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서태평양으로 물이 갔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해수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몰렸으니까 수온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수온 올라가면 그 주변의 공기도 함께 따뜻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기류야? 그쵸? 상승기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상승기류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상승기류 표현할게요. 근데 이때 이 상승하는 기류는 구름을 형성한다라고 했지. 수증기를 머금은 채. 그래서 구름을 이렇게 형성하면 강수를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문제. 바닷물이 왕창 갔어. 그러면 수온이 올라갔다. 그럼 물도 더 많이 증발을 했겠지? 그러면 강수량도 함께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강수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해요. 평상시에도 강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라니냐가 발생하면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태평양에서 라니냐가 발생하면 홍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 서태평양에서의 기후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동태평양 갈게요. 평상시랑 비교하시면 돼요. 평상시에도 왼쪽으로 물이 많이 가는데 라니냐가 일어났을 땐 더 왕창 가는 거야. 그러면 동태평양의 물은 줄어들었겠지? 그러면 수온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쵸? 수온이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수온이 감소하면 평상시보다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공기의 기온도 역시 하강하게 될 거고요. 내려갈 거고요. 그럼 공기가 무거워서 하강기류를 형성하게 되겠네요. 동태평양 하강기류야. 그러면 하강기류 고기압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강기류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 날이 맑고 건조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강수량이 거의 없다. 강수량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피해 입을 수 있어요? 그쵸? 가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동태평양에서는 물의 양이 적어.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니? 그죠? 그 물 채우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계속 치솟아 오를 거 아니에요. 용승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용승 강화라고 쓸게요. 용승 강화. 근데 이때 이 용승은 찬물이야? 따뜻한 물이야? 그죠? 찬물이라고 했죠? 수온이 내려갔는데 용승이 강화되잖아? 그럼 찬물이 계속 올라와서 수온이 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온이 자꾸 내려감에 따라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뭄 옆에다가 냉해라고도 적어주세요. 이게 동태평양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입니다. 동태평양에서 가뭄과 냉해를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서태평양에서는 반면에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살짝 필기가 너무 섞여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써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랬다. 글씨도 거지여서 미안해요. 자, 어쨌든 이 라니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기의 순환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서쪽이고요.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서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물이 많이 몰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승기류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저기압 표시하시면 되고요.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물의 양이 더 줄어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온이 더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형성할 거기 때문에 고기압 이렇게 표시하시고 연결 지어주시면 이렇게 공기의 순환 표시할 수 있겠네요. 물론 서태평양에서 이 저기압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퍼져 이런 식으로도 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오른쪽 것만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가 좀 전까지는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보통 12월쯤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니뇨와 라니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수온 체크와 강수량 체크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까지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엘니뇨와 라니냐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좀 과학적인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고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건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유 뭐 때문이었어요? 그쵸, 온실 기체 때문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온실 기체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실 기체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CO2 이산화탄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증기도 온실기체인지 모르시는데요. 수증기도 역시 온실기체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나오는 기체 메테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CFC라고 쓰시고 이거 프레온 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할 거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또는 많은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지구의 기온도 따라서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실기체의 온실 효과에 의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구 자체에서 에너지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평상시에 지구에서 에너지 관계는 지구에서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었고요. 지구에서는 방출하는 에너지도 있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에너지 순환할 때 이미 얘기했었죠.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였고요. 방출하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한 30 정도 흡수했다 치자. 그럼 평상시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역시 얼만큼 방출해야 할까? 그저 똑같이 30만큼 방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거나 방출하는 거나 같아서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요. 온난화가 일어났을 때는 살짝 에너지 관계가 달라집니다. 뭐가 더 커질까? 그쵸, 지구의 기온이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들어온 만큼 지구에서도 역시 방출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온실기체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지표에서 또 이렇게 방출을 할 거야. 근데 이 온실기체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 기체들은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출하는 이 에너지를 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흡수해. 그 다음에 이 기체들이 다시 지구 쪽으로 재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흡수가 일어나고요. 재방출하고 재흡수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구의 기온이 점점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일어날 때는 재방출과 재흡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냥 이런 용어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피해를 입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살펴드릴게요. 일단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온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뭐도 함께 상승할까? 그쵸, 지구 전체를 바다가 둘러싸고 있잖아. 바닷물의 온도도 함께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뭐도 함께 증가하냐면 해수의 부피도 증가해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해수의 부피가 팽창한다, 증가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들아, 물이 팽창의 부피가 그럼 뭐가 높아지겠니? 그쵸, 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온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녹냐면 여러분들이 빙하가 녹는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빙하가 녹아요. 그럼 이 빙하가 녹은 거 다 어디로 녹아 들어가요? 그쵸, 바닷물로 녹아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 바닷물의 양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해수의 부피가 팽창해서 해수면이 상승할 수도 있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할 수도 있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해수면이 상승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대가 낮은 섬나라들이 가라앉는다, 잠긴다 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실기체와 관련 있는 현상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화석연료의 사용입니다. 얘들아, 화석연료 사용하면 무슨 기체 많이 나오니?
그죠? 이산화탄소 왕창 나오고요. 메테인 가스도 나오거든요. 얘네는 둘 다 온실기체를 증가시키는 현상입니다. 아니, 화석연료는 온실기체를 증가시키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벌목 또는 벌채, 나무 베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때도 역시 어떠한 기체랑 관련이 있어. 무슨 기체? 맞습니다. CO2예요. 광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벌목이나 벌채를 하잖아. 그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그저 증가합니다. 왜냐면 광합성을 못할 거니까요. 그래서 역시 이러한 현상들도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은 사막화예요. 사막화는 이제 지구온난화도 발생하고 안 그래도 원래 사막이 존재하는데 지구의 온도도 자꾸 올라가고 자꾸 건조해지고 함에 따라 사막이 초원지대까지 범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이 점점 넓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사막이 원래 어디에서 잘 일어나느냐 그 지역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위도 지역 중에서도 위도 30도인 지역에서 사막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위도 0도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기압이 어떻게 형성된다 했냐면 저고저고였잖아요. 위도 30도인 지역은 고기압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0도인 지역에서는 저기압이어서 강수가 발생해요. 그러나 이 위도 30도인 지역에서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맑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사막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위도 30도인 지역이 고기압이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후변화 마무리할게요. 기후변화의 원인. 물론 기후변화의 원인은 매우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인위적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잘못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자연적 요인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한 짓도 아니야. 자연이 한 짓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각각 하나씩만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잘못하는 거 당연히 개발하기 위하여 뭐 많이 사용하냐면 화석연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 이게 인위적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에 의하여 지구온난화 발생하고 사막화 발생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적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건 화산활동이에요. 얘들아, 사람이 화산활동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 화산활동은 판이 이동해. 이럴 때 우리가 화산활동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화산활동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화산활동이 일어날 때도 역시 화산재가 왕창 나오냐 아니면 화산가스가 많이 나오냐 따라서 기후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었거든요. 역시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외적인 요인은 인간이 한 것도 아니야. 자연적인 것도 아니야. 지구 바깥에서 우리가 요인을 찾자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공전 궤도의 변화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 근데 이 궤도가 변한대. 그럼 이 공전 궤도가 변함에 따라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통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울기가 점점 변한다라는 소리예요. 이 자전축의 기울기에 따라서도 역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들이 나왔을 때 인위적 요인이냐 자연적 요인이냐 외적인 요인이냐 요걸 구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기후변화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엘니뇨 라니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구온난화 사막화도 했고요. 물론 그 전에 에너지 순환과 관련된 대기대 순환과 해류의 순환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겠지만 외울 것도 많거든요. 정리를 다시 한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